2022년 2월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향해 거대한 기갑부대를 밀어넣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도로를 따라 끝없이 늘어서고 세상은 저 압도적인 강철 행렬이 순식간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집어삼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톤짜리 전차가 숲과 골목 앞에서 멈춰섰고 정면 장갑을 자랑하던 기갑 차량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대전차 미사일과 작은 드론에 얻어맞기 시작했습니다. 포탑 위와 차체 뒤쪽이 찢기고 보병과 정찰망에서 떨어진 전차는 거대한 사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에서는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드론 한 대면 전차 한 대를 끝낼 수 있다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한국인에게 묵직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반도도 산악과 도시, 좁은 도로와 하천이 뒤섞인 전장입니다. K2 흑표가 아무리 강해도 길은 제한되고 길이 제한되면 적은 전차가 들어올 시간과 각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은 남의 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차가 다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미리 보여준 시험장이었습니다. 전차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나라가 이제는 56톤짜리 K2를 직접 만들고 유럽에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차를 만들었다는 것과 전차를 끝까지 살려낸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한국이 3조 4,480억 원짜리 방패를 꺼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2 전차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쓰는 모든 K2 전차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패와 드론의 조종 신호를 먹통으로 만드는 제모, 그리고 안에서 안전하게 쏘는 원격 총탑을 한꺼번에 달아주겠다는 겁니다. 전시회에 세워놓은 모형이 아닙니다. 업체가 언젠가 가능하다고 말한 희망사양도 아닙니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이어지는 정부 사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러우 전쟁이 전차의 약점으로 찍어버린 대전차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한국은 K2의 다음 수출 사양이자 국내 전력의 생존 조건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진짜 비화는 장갑을 조금 더 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러우 전쟁 전까지만 해도 전차 개량의 중심은 주포와 엔진, 장갑이었습니다. 더 멀리 쏘고 더 빨리 움직이며 더 두껍게 막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폭 드론과 상부 공격 미사일은 그 성능표 바깥에서 들어왔습니다. 주포가 바라보지 않는 곳으로 날아왔고 승무원이 발견하기 전에 공격 순서를 끝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사들이려는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그 빼앗긴 순서를 되찾는 능력입니다. 전차가 맞고 버티는 물건에서 자신에게 날아오는 죽음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끊는 물건으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전차를 쓰러뜨린 무기가 얼마나 작은지 보면 이 사업의 크기가 더 선명해집니다. 사브가 공개한 엔로는 무게 13kg 미만, 전투사거리 20m에서 800m, 교전까지 약 5초입니다. 병사 한 명이 어깨에 메고 골목과 숲, 건물 안에 숨어 있다가 전차가 들어오는 순간 조준하고 빠질 수 있습니다. 56톤짜리 K2에 비하면 몸집이 무려 4,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는 이 무게 숫자대로 돌아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엔로는 무식하게 정면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전차의 가장 단단한 앞부분은 슬쩍 피해서 가장 취약한 머리 위를 정밀하게 노려치는 아주 영리하고도 잔인한 방식을 씁니다. 조준선보다 위로 날아가 포탑과 차체 상부를 때리는 방식을 씁니다. 가장 강한 곳을 피하고 가장 약한 곳을 숫자로 찾은 겁니다. 전차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거리, 가장 싫은 지형, 가장 싫은 각도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정면을 적에게 향했는데 죽음은 머리 위에서 내려옵니다. 13kg짜리 무기가 56톤짜리 전차를 이긴 비밀은 폭약의 크기만이 아니라 누가 먼저 약점을 받느냐에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5초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승무원이 위협을 발견하지 못한 5초는 조준과 발사, 피격까지 이어지는 전차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FPV 드론과 자폭 드론은 이 약점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드론은 전차 정면에 서서 120mm 주포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포탑 상부와 차체 뒤쪽, 밖으로 드러난 센서를 찾으면 됩니다. 전차가 모든 방향에 같은 두께의 장갑을 두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작은 비행체가 이용하는 겁니다. 텐덤 탄두도 같은 계산을 합니다. 먼저 반응 장갑을 작동시키고 뒤따르는 주탄두가 본 장갑을 노립니다. 전차가 장갑을 더하면 공격자는 탄두를 겹치고 상부를 보강하면 측후방과 센서를 노리고 철망을 세우면 또 다른 시간과 각도를 찾습니다. 장갑만 계속 두껍게 만드는 싸움은 전차가 모든 무게를 짊어지지만 공격자는 계속 약점을 바꿀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K2가 꺼낸 답은 철판 한 장이 아닙니다. 센서가 먼저 보고 제머가 먼저 흔들고 그래도 남은 위협을 능동방어 체계와 원격 무장이 끊는 다층 방패입니다. 3조 4천억 원은 단순히 철판 더 붙이겠다는 돈이 아닙니다. 전차 장갑 너머에 보이지 않는 방어선을 하나 더 치고 죽음이 닥치기 직전에 그 짧은 골든타임을 사기 위한 비용인 겁니다. 첫 번째 방패는 눈입니다. 레이더와 감시 장비가 날아오는 물체의 종류와 거리, 고도를 읽고 어느 방향의 위협을 먼저 막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 급조 폭발물 제머입니다. 적의 무선 신호를 막아 조종과 작동을 흔들고 값싼 위협을 처음부터 비싼 수단으로 때려잡지 않도록 앞단에서 끊습니다. 세 번째가 물리적 요격입니다. 제머를 뚫고 들어온 위협을 전차에 닿기 전에 능동 방어 체계가 공격하는 겁니다. 소프트킬과 하드킬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소프트킬은 적의 눈을 속여서 엉뚱한 곳을 때리게 만드는 기술이고 하드킬은 그 속임수를 뚫고 날아오는 탄환을 공중에서 직접 격추해버리는 기술입니다.
하나는 공격자가 전차를 놓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공격물이 전차에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합 장갑과 추가 장갑은 그 두 방어선이 뚫렸을 때 승무원을 지키는 마지막 벽입니다. 한 겹으로 모든 것을 막겠다는 전차가 아니라 한 겹이 실패해도 다음 수단이 남아있는 전차를 만드는 겁니다. 현대로템이 2026년 6월 공개한 AI 기반 다층 방어 개념에는 제머와 직충돌 드론, 무인 포탑 사격, 능동 방어 장치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위협 하나에 무기 하나를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것이 어느 거리에서 날아오느냐에 따라 다음 수단을 이어붙이는 구조입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도 여기서 힘을 냅니다. 승무원이 포탑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고 전차 안에서 표적을 조준하고 사격해야 드론이 머리 위를 맴도는 순간에도 대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K2가 총을 잘 쏘는 전차에서 자신을 죽이러 오는 무기를 먼저 사냥하는 전차로 바뀌는 겁니다. 현재 K2는 전투 중량 56톤, 승무원 3명,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와 자동장 전장치를 갖습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으로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 비포장에서는 시속 50km까지 달리고 항속거리는 450km, 탑재 탄약은 40발입니다. 강한 주포와 빠른 기동, 산악과 도시 지형에 맞춘 움직임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은 성능표의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쏘느냐보다 머리 위에 드론을 얼마나 먼저 보느냐,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미사일이 닿기 전 몇 초 안에 대응하느냐가 승무원의 생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제품 자료에는 이미 소프트킬 또는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가 선택 사양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선택 사양과 실제 부대 전력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이번 방추위 결정은 그 거리를 국가 사업으로 메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한국 제조업이 노릴 판도 숨어 있습니다. 레이더와 광학 센서, 전자전 장비, 원격 무장, 요격 수단이 따로 놀면 전차는 경보만 울리다가 공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위협을 발견한 센서의 정보가 제머와 무장으로 즉시 넘어가고 그 결과가 다시 승무원과 정비부대에 쌓여야 합니다. 전차를 만든 경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식재료를 모았다고 다 요리가 되는 건 아니죠. 레이더가 본 정보를 제머에 0.1초 만에 넘기고 요격탄이 즉시 반응하게 만드는 지휘 능력, 즉 체계 통합 기술이 진짜 K2의 몸값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2032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고 2033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주요 장비 국산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폴란드 수출형 K2PL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방향도 밝혔습니다. 옵션이 국내 전량 개량으로 바뀌고 제한이 시간표로 바뀐 겁니다. 숫자를 다시 놓고 보면 판돈이 보입니다. 사업비 약 3조 4,480억 원, 사업기간 2028년에서 2046년, 체계 개발 완료 2032년, 순차 전력화 2033년입니다. 전차 한 대당 개량비와 정확한 개량 대수, 어떤 업체가 APS와 센서, 요격 장치를 맞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K2에 완성된 방패가 달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용 K2 전량의 생존성을 바꾸는 방향과 돈과 시간이 한꺼번에 결정됐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대전차 로켓과 미사일, 자폭 드론 같은 미래 전장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러시아 전차를 불태운 장면을 보며 한국이 전차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서 죽음이 들어온 길을 하나씩 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부 공격 미사일에는 먼저 보는 센서가 필요하고 드론에는 제머와 원격 무장이 필요하며 마지막 순간에는 물리적 요격이 필요합니다. 전차 무용론이 던진 공격을 한국은 전차 개량 목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불타던 그 뼈아픈 약점을 우리는 거대한 사업으로 뒤집었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새로운 시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폴란드의 계산이 나옵니다. 폴란드는 2025년 두 번째 실행 계약으로 K2 180대를 추가 확보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기존 K2GF 구성 116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폴란드형 K2PL 64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인도하는 계획이며 K2PL 가운데 61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밝힌 K2PL의 추가 보호 사양에는 능동 방호 체계와 대드론 체계, 추가 장갑이 함께 들어갑니다. 유럽이 원하는 전차가 무엇인지 계약서가 먼저 말해준 겁니다. 가장 센 주포 하나가 아니라 한 겹이 뚫려도 다음 방어가 남아있는 전차입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은 한국에서 완성품을 보내는 방식과도 다릅니다. 현지 부품과 생산 라인, 정비와 수리 능력이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호 체계가 복잡해질수록 구매국은 누가 센서를 고치고 누가 제머를 시험하며 누가 개량품의 품질을 보증할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국내 K2 전량에서 방호 체계를 오래 운용해본 기록을 확보하면 그 기록은 다음 계약에서 말보다 강한 자료가 됩니다. 국내 생존성 사업이 수출 신뢰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첫 계약분 180대 인도가 끝나고 두 번째 180대 공급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방호 체계는 전시회 장식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생산 라인과 기술 이전, 정비와 수리, 승무원 교육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국내 K2와 K2PL이 똑같은 방호 장비를 쓴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군 전량 개량에서 쌓이는 데이터와 폴란드 현지 생산 경험이 서로의 몸값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K2의 빈칸으로 지적됐던 방호 문제가 한국과 폴란드가 다음 전차 표준을 만드는 카드로 뒤집히는 겁니다.
나토 품질 보증 규격 AQAP 2110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현대로템은 K2와 군안전차, 교량전차, 장애물 개척전차의 설계와 개발, 제조에 대해 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토가 K2의 주포 관통력이나 APS 요격률을 보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품질을 관리하고 같은 기준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규격입니다. 그러나 전차를 수십 년 굴려야 하는 구매국에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시범 사격 한번 잘하는 전차보다 고장난 센서를 다시 공급하고 제머를 갱신하고 개량품을 같은 품질로 통합하는 전차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전차 한 대를 파는 돈은 한 번 들어오지만 센서와 전자장비, 소프트웨어와 요격수단, 훈련과 정비는 전차가 움직이는 동안 계속 따라갑니다. 국내 3조 4,480억 원 사업과 폴란드 현지 생산, 나토 품질 보증이 한 줄로 묶이면 한국이 파는 것은 56톤의 쇳덩어리 한 대가 아닙니다. 미사일과 드론이 바뀔 때마다 방패를 다시 고쳐주는 생존 체계입니다. 처음에는 장비 몇 개를 더 다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2046년까지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약점 하나가 20년짜리 개량과 정비 시장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능동 방어 체계 하나가 전차를 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차를 멈춘 것은 미사일이나 FPV 드론 한 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찰과 지뢰, 보병, 포병, 전자전과 보급이 함께 전차의 길과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반대로 K2의 첨단 센서와 제머를 올려도 보병과 드론 정찰, 방공과 공병, 정비가 떨어져 나가면 전차는 다시 혼자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패 하나 달았다고 무적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공격자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머리 위가 막히면 옆구리를 찌를 거고 전파를 끊으면 또 다른 구멍을 찾아낼 겁니다. 한국의 대응책은 분명합니다. 센서와 제머, APS와 원격 무장을 하나의 전투체계로 묶고 승무원 경보 절차와 정비 교육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부품을 달아놓고 끝낼 것이 아니라 위협이 바뀔 때 탐지 기준과 대응체계를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전차가 강하려면 그 주변의 보병, 드론, 방공, 공병, 전자전, 정비가 함께 강해야 합니다. 무기는 단품이 아닙니다. 방패도 단품이 아닙니다.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끝난 것은 방어체계 없이 혼자 달리는 전차의 시대입니다. 러시아군이 정면 장갑과 숫자를 믿고 밀고 들어왔을 때 작은 미사일과 드론은 머리 위와 측후방, 보급과 시간표를 찢었습니다. 한국은 그 장면을 보고 K2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조 4,480억 원을 걸고 죽음이 들어온 길을 센서와 제머, 능동 방어 체계와 원격 무장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K2가 먼저 보고 먼저 흔들고 마지막에 요격할 수 있다면 드론 한 대가 전차 한 대를 끝낸다는 공식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차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나라에서 K2를 만들고 유럽에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전차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차가 끝까지 살아남도록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위협이 바뀌면 방패를 고치고 센서가 늙으면 다시 바꾸고 승무원과 정비병을 계속 훈련시키는 나라입니다. 러우 전쟁이 전차판을 뒤집었다면 한국은 그 뒤집힌 판 위에서 다음 전차의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전장 끝까지 살아남는 나라는 무작정 두꺼운 철판을 두른 나라가 아닙니다. 위협을 먼저 읽고 먼저 차단하고 그 방패를 끊임없이 진화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K2에 3조 원을 건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K2 전차의 이번 다층 방어체계 구축이 동유럽 시장에서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포병월드였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